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혼자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친구 한 명도 없으면 외로워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92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90년 넘게 사시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6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한 명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 없어도 괜찮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92세 선배가 90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친구 없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혼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혼자인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친구가 하나둘씩 떠나가고 계신가요?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불안하신가요? 30분 후면 그게 전혀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게 인생이 완성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자 할머니 92세입니다. 이분은 지금 혼자 삽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식 둘은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젊을 때 친구들은 70대에 다 가셨고 나중에 사귄 친구들도 80대 초반에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김할머니 또래로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은 외로워 보이실 겁니다.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뵙게 됐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9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맑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지 나도. 근데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60대, 70대 때가 더 외로웠어.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텐데. 그때가 더 외로웠다니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60대 때는 친구가 10명쯤 있었어. 매주 만나고 전화하고 그랬지.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만나면 자식 자랑이 시작되고 손주 자랑이 나오고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내 자식들은 멀리 있고 손주도 1년에 한 번 보는데 무슨 자랑을 해.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듣기만 했지. 근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거웠어.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친구 만나고 오면 더 외로웠어. 할머니는 70대가 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시고 어떤 분은 자식 따라 이사를 가시고 그렇게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슬펐답니다.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울기도 했다고요. 75세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이제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 자랑 들을 필요 없고, 손주 자랑 들을 필요 없고, 건강 자랑 들을 필요 없고, 괜히 좋은 척할 필요 없고, 그냥 혼자 편하게 있으니까 좋더랍니다. 80세가 되니까 친구가 2명 남았답니다. 그 2명도 85세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김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 누구라도 사귀세요 하면서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친구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편해요.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사는 삶이 정말 좋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삽니다.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TV 하루 종일 봐도 괜찮고 밥 안 먹고 빵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대 때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고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전화도 자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할머니는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TV를 봅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가 흐릅니다. 누가 보기엔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너무 좋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친구 만나고 쉴 틈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60대, 70대 분들은 모를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필요 없어. 한 명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 편한가야. 혼자 있는 게 괜찮은가야. 할머니는 젊었을 때 친구가 많았답니다. 20대, 30대 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났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랬답니다. 40대, 50대 때도 친구 모임이 많았어요. 엄마 친구들, 교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는 바빠지고 어떤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70대가 되니까 친구가 확 줄었어요. 80대가 되니까 거의 없어졌고요. 90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슬펐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버려진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면서 자책도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대, 70대 분들은 혼자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해.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혼자 살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막상 혼자가 되면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나는 지금 90이 넘어서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 할머니가 왜 외롭지 않을까요? 첫째,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십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좋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늘어지게 있는 그 시간이 좋고, 저녁에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니 있는 그 시간이 좋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둘째, 할머니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60대, 70대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많았답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볼까, 친구 없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하면서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더랍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셋째, 할머니는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불편하면 외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싫으면 외롭습니다.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편하십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이 좋고 자기 생각이 편하고 자기 하루가 만족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불편해서 오는 거야. 나 자신을 싫어해서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이 편해. 그래서 외롭지 않아. 넷째, 할머니는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60대, 70대 때는 기대가 많았답니다. 친구가 나를 챙겨줬으면, 자식이 자주 연락했으면, 손주가 할머니를 좋아했으면 하는 기대들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기대가 사라졌어요.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아,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 손주가 나를 몰라도 괜찮아.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째,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계십니다. 60대, 70대 때는 미래를 많이 걱정했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하면서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미래가 없더랍니다. 아니,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더랍니다. 그냥 오늘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돼. 내일은 내일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할머니는 60대, 7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친구 줄어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혼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나는 90 넘어서 완전히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늦게 일어나는 날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날도 있는데 대충 7시쯤이랍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신답니다. 이게 할머니의 아침 의식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타십니다. 인스턴트 커피인데 할머니는 이게 좋으시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십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으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 8시쯤 되면 아침을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으세요. 빵 하나나 죽 한 그릇 정도요. 90이 넘으니까 식욕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억지로 먹지 않으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9시쯤 되면 TV를 켜십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신답니다. 그냥 사람 소리 나는 게 좋아. 완전히 조용하면 그것도 이상하거든. 할머니는 TV를 친구 삼아 틀어놓으십니다. 11시쯤 되면 날씨를 보시고 나갈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변을 구경하십니다.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사람들도 구경하십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시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는 않으세요. 인사만 해도 충분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돼. 12시쯤 집에 오셔서 점심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으세요. 어제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정도요. 1시쯤 되면 낮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할머니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랍니다. 낮잠만큼 좋은 게 없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는 거야. 1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3시쯤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드십니다. 이때도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십니다. 오후 햇살이 참 좋으시답니다. 4시쯤 되면 라디오를 켜십니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TV는 눈이 피곤한데 라디오는 편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라디오 들으시면서 뭔가 하십니다. 빨래를 개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요. 6시쯤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드세요. 혼자 사니까 차리기도 귀찮고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요. 7시쯤 되면 TV 뉴스를 보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는 게 재미있으시답니다. 8시쯤 되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또 들으십니다.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일찍 주무시는 편이에요. 이게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요. 누가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너무 좋으시답니다. 60대, 70대 때는 이렇게 못 살았어. 누구 만나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바빴거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면 돼. 이게 진짜 자유야.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가십니다. 화요일마다 가시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십니다.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계세요. 인사하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특별히 친구를 사귀지는 않으세요. 인사만 하면 돼.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편해. 할머니가 60대, 70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첫째, 친구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비교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기, 낮잠 자고 일어나기,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니 있기,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이걸 즐길 줄 알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친구가 나를 챙겨줬으면, 자식이 자주 왔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외롭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오늘만 생각하세요. 1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괜찮고 자기 하루가 만족스럽고 자기 인생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이게 진짜 완성된 인생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자기 자신이 든든한 벗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92세입니다. 혼자 삽니다. 친구 없습니다. 자식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편하시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니까요. 기대를 내려놓으셨으니까요. 오늘만 사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친구 줄어드는 게 걱정되고 혼자 되는 게 두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혼자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오히려 편하구나. 92세 선배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한 명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얼마나 편한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기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게 될까?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아니면 자식 집 근처로? 요양원? 막연하게 나중에 생각하지 뭐하고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구체적인 조건 3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지금 사는 집이 노후에 맞는 집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를 갖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조건들을 갖춘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진작 이렇게 할 걸,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매일매일이 편안해요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에는 큰 집이 좋다고,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자식 근처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0년 넘게 노인 주거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3가지 조건입니다. 30분 후엔 여러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후에도 살 수 있으실까요? 아니, 20년 후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75세가 되면 차 운전이 불안해집니다. 80세가 되면 시장 가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는 다릅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집을 구하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사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짐 싸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병을 만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요. 60대 초중반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결정하고 이사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그 집에서 20년, 30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딱 3가지 조건입니다. 이 3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에는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60대엔 괜찮습니다. 건강하니까 차 타고 다니면 되죠.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2~3번이 됩니다. 혈압약 타러, 당뇨약 타러, 무릎 주사 맞으러, 안과 검진 받으러, 이비인후과 가서 귀 치료 받으러. 이렇게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때 병원까지 차로 30분 걸리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운전 못하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 부르거나 택시 타거나.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택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 5만 원씩 일주일에 2~3번이면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부르기가 미안합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부모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순자 씨, 69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어느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 후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전원주택 좋다고 해서 박 씨도 용기를 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정원도 가꾸고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꽃에 물 주고 텃밭에서 상추 따고 그런 생활이 로망이었거든요. 남편도 좋아했어요. 역시 시골이 좋아.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해봤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3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죠. 처음엔 남편이 운전했는데 6개월 후 남편이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시력이 나빠져서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박 씨가 운전해야 하는데 박 씨도 운전이 자신 없었습니다. 평생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면허는 있는데 20년 넘게 운전을 안 했어요. 결국 자식을 불러야 했어요. 엄마 병원 가는 날 제가 모셔갈게요. 아들이 일주일에 2번 왕복 2시간 운전해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거든요.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렸어요. 아들도 직장 다니는데 휴가 내고 반차 내고 그렇게 1년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아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 왔는데 결국 애한테 짐이 됐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입으론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했어요. 박 씨 부부는 결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으로요. 지금은 병원까지 걸어서 7분 거리에 삽니다. 전원주택보다 훨씬 작은 20평대 아파트예요. 마당도 없고 정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 편해요. 병원 갈 때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해도 돼요.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비 와도 우산 쓰고 걸어가면 되고 눈 와도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아들한테 미안할 일도 없고 택시비 걱정할 일도 없고 정원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이 들면 병원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게 곧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택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서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병원만이 아닙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면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야 하잖아요. 약국도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급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럴 때 응급실이 가까우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첫 번째 조건은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기본 진료과가 있는 병원이요. 종합병원이면 더 좋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 계단 없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계단 몇 개쯤이야 아직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계단은 나이 들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60대엔 계단 10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70대엔 숨이 차고 75세 넘어가면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계단이 공포가 됩니다. 넘어질까봐 무섭거든요.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와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대퇴골 골절이 무섭습니다. 노인이 대퇴골 골절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김영호 씨, 71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2층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이고 2층은 침실이었어요. 계단은 15개 정도 됐습니다. 젊을 땐 계단 오르내리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면 다리 운동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8세 되던 해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이 정도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2층에서 내려올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어요.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 올라갈 땐 중간에 쉬어야 했고요. 7개 계단 오르고 쉬고 또 8개 계단 오르고 쉬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 잡아서 안 넘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김 씨는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크게 다치겠구나 싶었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2층 화장실을 안 쓰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김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요. 지금은 15층 아파트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문 열면 집안이 다 평평합니다. 턱 하나 없어요. 계단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무섭지 않고 짐 들고 집에 올 때도 편하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무릎도 좋아졌어요. 계단 안 오르니까요. 계단 없는 집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단은 노인에게 장애물입니다. 매일 오르내려야 하는 장애물이요. 그 장애물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계단 없는 집이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1층 빌라일 수도 있고 평지에 있는 단독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 안팎에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바로 평지로 나갈 수 있는 구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안에도 턱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턱 넘어야 하는 집 있죠? 그것도 나중엔 불편합니다. 넘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없고 턱 없는 평평한 집이 노후의 최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입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가까워야 합니다. 시장, 슈퍼마켓, 약국,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공원 이런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 들면 매일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굳습니다. 매일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벼 쐬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이 집에만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적게 걸리고 수명도 길어요. 그런데 나갈 곳이 없으면 나가질 않아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나가지.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가까우면 다릅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시장 들러서 과일 사고 우체국 들러서 택배 보내고 약국 들러서 약 받고 공원에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목적 있는 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러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시장 가서 뭐 사야지 하는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명숙 씨, 67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 남편과 함께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집도 넓고 값도 싸서 좋았어요. 서울에서 30평대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50평대를 샀습니다. 돈도 남았어요. 역시 시골이 좋네. 서울에서 이 돈으로 이렇게 큰 집 못 사지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슈퍼 가려면 차로 15분, 시장 가려면 20분, 은행 가려면 30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운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봤어요. 큰 카트에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서 집에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매일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우유 떨어지고 계란 떨어지고 약 사야 하고. 그럴 때마다 차 타고 나가야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아예 못 나갔습니다. 길이 좁고 비포장이라 미끄러워서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조용하니까 좋네. 쉬는 거지 뭐.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답답하더랍니다. 사람이 그리워지고 나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 있을 땐 매일 나갔어요.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도서관도 가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나갈 곳이 가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울해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집에만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결국 이 씨 부부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집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다 가까운 곳으로요. 20평대 아파트인데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은행, 우체국, 공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가요. 아침에 시장 가고 은행 가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더 넓어졌어요. 50평대 집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20평대 집에서 매일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노인에게 중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라 집 밖의 편리함입니다. 매일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벼 쐬고, 필요한 거 사고, 이런 일상이 가능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슈퍼, 약국,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공원이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은 첫째,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둘째, 계단 없는 집, 셋째,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 있습니다. 다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는 집을 점검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1.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리나? 2. 우리 집에 계단이 있나? 엘리베이터가 있나? 3.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슈퍼, 약국, 은행이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약 세 가지 다 만족하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집은 노후에 최적입니다.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10년 후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찮은 이사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년 후 몸 불편할 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낫습니다. 지금은 아직 건강하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할까요? 세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대학병원 근처 소형 아파트입니다. 대학병원 근처는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 약국, 시장, 은행, 우체국 다 가깝습니다. 왜 대학병원 근처가 좋을까요? 대학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다 있어서 어떤 병이 생겨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되니까 안심입니다. 대학병원 근처는 대중교통도 잘 돼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관리가 쉽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계단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합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아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듭니다. 나이 들면 청소하는 것도 버거워요.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둘째, 오래된 동네의 1층 빌라입니다. 오래된 동네는 생활 인프라가 촘촘합니다. 시장, 약국, 은행, 우체국이 다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매일 시장 가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친구가 됩니다. 1층 빌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계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어도 1층이면 괜찮아요. 현관문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층은 보통 작은 마당이나 테라스가 있어서 화분도 키우고 햇볕도 쐴 수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큰 즐거움입니다. 작은 텃밭 만들어서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러면 하루에 낙이 생깁니다. 셋째, 신도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에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부터 노인을 위해 설계된 곳이라 계단도 없고 손잡이도 많고 응급 호출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어서 앉았다 일어나기 편하고 미끄럼 방지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지관, 보건소 같은 시설이 가까이 있어요. 임대로 나오는 곳도 많아서 목돈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알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시니어 주택, 노인 임대주택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직접 가보세요. 사진만 보지 말고 실제로 가서 걸어보는 겁니다.
현관에서 병원까지 걸어보고 시장까지 걸어보고 약국까지 걸어보세요. 10분 안에 갈 수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보세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사나? 동네가 안전한가? 밤에도 밝은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가로등이 잘 돼 있는지, CCTV가 있는지, 경찰서가 가까운지 이런 것도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빨리 옮길수록 좋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는 다릅니다. 60대에 이사하는 것과 70대에 이사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60대엔 아직 체력이 있어서 이사짐 정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빠릅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예요. 몸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 적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초중반에 이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20년, 30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새 친구도 사귀고 단골 가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곳이 완전히 내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크고 비싼 집이 아닙니다. 3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둘째, 계단 없는 집, 셋째,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 이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요.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지금 사는 집이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60대에 옮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70대 초반에는 옮기셔야 합니다. 그 이후엔 이사 자체가 힘드니까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 집을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어떤 집이 노후에 좋은 집인지, 어떤 조건을 봐야 하는지, 언제 옮겨야 하는지.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으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허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뻐근하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신경 쓰이고 사람을 만나도 설레지 않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듯 지나가는 느낌, 혹시 요즘 그런 날들이 많으신가요? 이 나이가 되면 다 이런 거겠지. 사는 게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보내면 그걸로 된 거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정말 60이 넘으면 인생은 재미없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70대, 80대 분들 중에는 오늘 뭐 할지 고민하느라 하루가 짧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돼서,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밝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다루는 방식, 특히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더 재미있어지는 사람들, 늙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도 다시 재미있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셨다면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십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적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출가해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68세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팔다리를 쭉쭉 펴는 정도입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면 동네 도서관에 가십니다. 책을 빌리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이나 잡지를 보러 가십니다. 거기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세요. 오늘은 뭐 재밌는 기사 있어요? 하며 옆 사람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기도 하세요. 점심때쯤 집에 오셔서 혼자 밥을 드시고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십니다. 요리 채널도 보고 옛날 트로트도 듣고 가끔은 영어 단어 강의 같은 것도 보십니다. 배우겠다는 욕심은 없으세요. 그냥 듣는 게 재미있어서입니다. 저녁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가시는데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정도 동네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드라마를 한 편 보거나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주무십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자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참 짧아.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야. 이제 75세 박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만수 씨도 아침 7시쯤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뭐 할 게 없는데. 아침을 대충 드시고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화가 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깨어나면 오후 3시쯤입니다. 다시 TV를 봅니다. 저녁을 먹고 또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인 게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왠지 피곤합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친구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둡니다. 저녁 9시쯤 되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 같을 게 뻔하니까요. 박만수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니까 할 게 없어. 그냥 하루하루가 길기만 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김영자 씨가 더 건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박만수 씨도 건강은 괜찮으십니다. 김영자 씨가 돈이 더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두 분 다 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김영자 씨가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 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식들과 만나십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김영자 씨는 하루 안에 아주 작은 기대를 여러 개 심어두고 사십니다. 도서관에 가면 누굴 만날까? 오늘은 어떤 기사가 있을까? 유튜브에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볼까? 산책 나가면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이런 작은 기대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반면 박만수 씨는 하루 안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박만수 씨처럼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습관은 김영자 씨처럼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일부러 만들기입니다.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들 만나서 떠들 일도 없고 직장 동료들과 농담할 일도 없고 자식들과 매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을 찾지 않으니까 웃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유튜브로 개그 프로그램을 한 편씩 보십니다. 옛날 거 다시 보기입니다. 이경규, 김용만, 심영래가 나오던 그 시절 거 말입니다. 보면서 혼자 깔깔 웃으십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할머니는 그 웃음 때문에 하루가 조금은 즐겁고 가볍게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웃으면 기분이 좀 풀려. 그러면 하루가 좀 덜 무거워지더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 사진을 매일 한 장씩 보십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입니다. 옛날 사진도 있고 최근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혼자 웃으십니다. 이때 이 녀석이 참 귀여웠지. 이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벌써 이만큼 컸네. 그것도 웃을 일입니다. 누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어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을 기회는 일부러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든 옛날 사진이든 옛날 친구와의 통화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배울 거리 하나 만들기입니다. 크게 말고 아주 작게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움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움은 그냥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날씨 앱을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확인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보십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뭐지? 자외선 지수가 뭐지? 체감 온도는 왜 실제 온도와 다를까? 이런 걸 보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움입니다. 아주 작은 배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머리가 굳는 것 같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알아가면 그게 재밌더라고. 또 어떤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혼자 익히십니다. 처음엔 자식이 가르쳐 줬는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혼자 배우십니다. 카톡에서 사진 여러 장 한꺼번에 보내는 법, 유튜브에서 내가 본 영상 다시 찾는 법, 이런 걸 하나씩 배우십니다. 그분도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신기해.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다 하고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배움이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재미입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덜 지루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 뉴스,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나이 들면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화가 많이 납니다. TV에서 정치 뉴스 보면 화가 나고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하고 동네 사람이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치는 내가 바꿀 수 없고 자식은 바쁘고 동네 사람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화내고 섭섭해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둡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되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내가 피곤하니까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뉴스 보면서 맨날 화냈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뉴스 보다가도 그냥 끄고 음악 들어. 그게 훨씬 낫더라고. 또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만나면 누가 뭐 잘못했다,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 이런 얘기만 했어. 그런데 그러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드라마 이야기,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웃고 헤어져. 그게 훨씬 편해. 거리두기가 무관심은 아닙니다. 그냥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비교 대신 관찰하기입니다. 나이 들면 비교가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이 잘 살아서 용돈 많이 받는데 나는 아니라든지, 친구는 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든지,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인데 나는 자주 못 본다든지, 이런 비교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비교는 불행을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없는 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이 뭐냐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옆집 할머니가 새 옷을 입고 나왔다고 칩시다. 비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네. 나는 옷도 못 사 입는데. 그런데 관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저 할머니 오늘 옷 예쁘네. 저 색깔 잘 어울리는데. 이게 차이입니다.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관찰은 나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 만나면 누가 뭐 샀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상했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들어. 아, 그렇구나. 좋겠다 하고 끝이야. 비교 안 해. 그러면 속 안 상해. 그게 참 편하더라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TV 보다가도 저 사람은 집이 크네, 차가 좋네, 이런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봤자 나한테 아무 소용 없더라고. 요즘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봐. 그게 전부야. 부러워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든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는 평생 불행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관찰을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 결과보다 하는 과정을 즐기기입니다. 나이 들면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시작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수채화입니다. 잘 그리시나요? 아니요. 잘 못 그려요. 그런데 그분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좋아. 붓으로 물감 찍어서 종이에 칠하는 그 느낌이 좋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그리는 게 재밌어. 이게 전부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요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매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으시대요. 매일 걷는데 매일 다른 걸 봐. 어제는 길가에 꽃이 피었더라고. 오늘은 새가 지저귀더라고. 내일은 또 뭐가 보일지 몰라. 그게 재밌어. 산책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책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독일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시험 공부는 좋은 대학 가려고, 일은 돈 벌려고, 자식 키우는 것도 나중에 잘 되라고. 전부 결과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노년은 달라요. 노년엔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생각하면 허무해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돼요. 그림 그리는 지금 이 순간, 산책하는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쌓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평생 결과를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시험 성적, 승진, 돈, 자식 성공, 이런 것들이 전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결과를 기대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면 허무해집니다. 대신 과정을 즐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뭔가를 하는 그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순간은 이미 의미가 있으니까요. 요즘 여러분 하루에는 웃을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는 재미를 느낀 게 언제였나요? 혹시 아무것도 안 해서 더 지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김영자 씨와 가까운가요? 아니면 박만수 씨와 가까운가요? 6번째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인식하기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배우자와 함께 계셔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불안하다고, 무의미하다고 느끼십니다.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혼자 있으니까 생각만 많아져,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제 나는 누구한테 맞춰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는 게 편해.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게 참 좋더라고.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내 시간이 생긴 거야.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평생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잖아.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더라고. 7번째 습관.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기입니다. 나이 들면 스스로에게 가혹해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자식한테 이것밖에 못해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심합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뭐가 남았나 싶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 자식한테 많이 못해줬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나한테 너무 가혹했어.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쉬는 것도 죄책감 들고. 그런데 요즘은 나한테 말해줘.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사람인데 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남는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걸 인정해주면 돼. 나한테. 나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지금까지 재미없이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대부터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젊을 때는 빨리 달렸다면 노년은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빨리 달릴 때는 못 봤던 풍경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꽃도 보이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의 온도도 느껴집니다. 그게 노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웃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사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쌓이면 인생의 후반이 전반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다시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훨씬 가볍고 만족스럽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미루고, 회사를 위해 버텨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가고 싶은 곳은 미뤄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될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왜 60대 이후의 삶이 오히려 천국이 될 수 있는지 귀에 쏙 들어오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후반인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가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답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자식들은 아직 고생하는데 나만 편하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암 2기 진단을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참고만 살았구나. 60년 넘게 나를 위해 산 날이 거의 없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체면과 남의 시선을 위해서 나 자신은 뒤로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온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 70대가 되었고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복잡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평생을 바쁘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법을, 쉬는 법을,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쉬면 게으른 것이고 천천히 가면 뒤처지는 것이고 나를 위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인생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는 인생을 살 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 세상에 대한 의무감, 체면과 자존심, 남과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노년 삶의 지혜입니다.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되는 것처럼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 노년에 마음이 더 불안하고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할 일은 없고 자유는 생겼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해진 틀 안에서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불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일을 찾고 모임을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천천히 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더 많이 쉬어야 합니다. 더 느리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삶의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 없고 그냥 고요한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오늘 하루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의자, 좋은 사람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너무 멀리, 너무 크게, 너무 대단한 것을 찾느라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성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산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대로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이 나이에 이런 취미를 가져도 되나? 이런 고민들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이에 맞는 옷, 나이에 맞는 행동, 나이에 맞는 취미.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이 만들어낸 틀일 뿐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조금 이상해 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평화입니다. 체면이라는 것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느라, 자존심을 세우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두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체면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요. 그 자존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를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비교하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집이 크다,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건강하다.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감사에서 옵니다. 자식 문제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도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나이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인생입니다. 고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고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항상 매달리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유는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거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